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3단 도시락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고 그 속에 담겨있던 김밥과 정성스레 부친 전들이 사무실 바닥으로 비참하게 흩어지는 순간 이상철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자랑스러운 큰아들. 이지혁을 위해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쌌던 그 도시락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으깨져 버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상철의 눈에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방금 전까지 문 너머로 들려왔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들의 목소리만이 이명처럼 윙윙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다는 말, 부모님께는 죽기, 하루 전쯤 알리는 게 낫다는 그 잔인하고도 슬픈 아들의 독백이 이상철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선 아버지를 본 이지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옆에 서 있던 박성재 역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33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정년퇴직을 하고 그저 자식들 잘 자라준 것 하나만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온 이상철에게 이 순간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이상철이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 오셨어요 하며 듬직하게 웃어주었을 이지혁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쉰 소리가 나는 목구멍을 억지로 열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죽다니. 심장이라니. 네가 왜 죽어? 아들의 어깨를 잡은 이상철의 소나귀에 필사적인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차마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 박성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지혁이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해요.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도 언제 순서가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미친 놈이 회사 일 핑계 대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박성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고 그제야 이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0년 인생 동안 겪은 그 어떤 시련도 지금 이 순간보다는 덜 아팠을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도시락이나 싸들고 온 자신이 멍청하고 한심하게 느껴져 이상철은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올곧고 강인하던 아버지가 바닥에 무너져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이지혁의 눈에서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지혁이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진석의 저택에서 쫓겨난 고성이는 처참한 몰골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잃은 눈동자는 그녀가 겪고 있는 추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악착같이 모았던 비자금은 물론이고 믿었던 부동산마저 박진석이 손을 써둔 탓에 빈털터리가 된 고성이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고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무기로 신분 상승을 꿈꿨던 그녀에게 돈이 없는 삶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딸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라만큼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죠. 영라야, 엄마야. 엄마가 지금 아빠한테 쫓겨났어. 내가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엄마 지금 갈 곳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박영라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평소 고성이가 박영라를 애지중지 키웠다고는 하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박영라는 엄마의 몰락이 가져올 자신의 평판하락과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 아빠가 지금 엄청 화나 있어. 나까지 불똥 튀게 하지 말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매정하게 끊긴 전화에 고성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믿었던 딸에게마저 거절당한 고성이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박진석과 박성재, 그리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다시 장면은 이지혁의 사무실로 돌아와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이상철과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붉어진 눈시울로 아들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회사 그만둬라. 그리고 병원 들어가. 이식인지 뭔지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너 살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평소에 고지식하고 정직한 성격 그대로 이상철은 타협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엄마랑 수빈이, 그리고 지환이가 알면 집안 전체가 지옥이 돼요. 저 그냥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아픈 사람 취급 안 받고 평범하게 아버지 아들로, 엄마 아들로 살다가 가고 싶어요. 아들의 애원에도 이상철은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놈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이 어디서 효도 타령이야. 네가 죽으면 나랑 네 엄마는 산채로 죽는 거야. 그게 지옥이라고. 아버지의 절규에 이지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지혁이 고집 아시잖아요. 일단 어머님께는 당분간 비밀로 하더라도 병원 검사는 다시 받게 해주세요. 제가 억지로라도 끌고 가겠습니다. 박성재의 중재에 이상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생기고 훤치한 내 아들, 일도 잘하고 듬직한 내 장남이 속으로 골마 터져 죽어가고 있었다니. 이상철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차가워서 이상철은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상철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 김다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여보 왔어요? 지혁이는 도시락 잘 먹었대요? 주말에도 고생하는 우리 아들 안쓰러워서 어쩌나. 김다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 이상철에게는 오히려 잔인한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철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 신발을 벗는 이상철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10년은 늙어버린 듯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이제야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나 싶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카페에서 마감 준비를 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차가운 거절을 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을 찔렀기 때문인데요. 선후배 사이 이상은 곤란하다며 선을 긋던 이지혁의 표정이 너무나 단호해서 지은호는 더 이상 다가갈 용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지혁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에 말 못할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을 박성재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지은호는 애써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은호 씨가 좋아하는 그 자식,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은호 씨 밀어낸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박성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요. 제일 쓴 걸로 주세요. 커피를 내리는 지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죽어가는 친구라는 사실이 박성재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이지혁이 정말로 잘못된다면 지은호가 받게 될 상처는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환은 박영란을 태우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이지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모시는 상전인 박영란의 기분마저 최악이었기 때문이죠. 박영란은 뒷좌석에서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성희의 연락을 차단했지만 혹시라도 학교로 찾아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건데요. 야, 이지환. 오늘 학교 정문 말고 후문으로 가. 그리고 누가 나 찾으면 없다고 하고. 박영란의 까칠한 명령에 이지환은 룸미러로 그녀를 힐끔 쳐다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지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 이지혁이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이지환의 밝은 목소리와 달리
수화기 넘어 이지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려하나.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일찍 들어와라. 할 말이 있어. 평소와 다른 형의 분위기에 이지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일 있는데? 또 잔소리하려고.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은 이지화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형의 생사와 관련된 일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의 본가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상철은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영문을 모르는 김다정 그리고 늦게 귀가한 이수빈과 이지환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상철은 결심한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다정이 웃으며 아들을 반겼습니다. 아들 왔어. 오늘따라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엄마의 걱정 어린 손길이 이지혁의 이마에 닿는 순간 이지혁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철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지혁이 다급하게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이상철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언제까지 속일 셈이냐? 열흘 전, 한 달 전,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린 가족이다. 이상철의 말에 김다정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속이다니요? 이상철은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혁이가 많이 아프다. 심장이 안 좋대. 그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다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짓궂게 해요? 우리 지혁이가 얼마나 건강한데. 체육과 나온 지환이보다 더 튼튼한 애한테.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이지혁의 모습을 본 순간 김다정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수빈과 이지환은 충격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식을 받아야 한단다. 안 그러면 끝내 죽는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이상철이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고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김다정이 비명을 지르며 이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지. 거짓말이지. 지혁아, 말 좀 해봐. 내가 왜 아파? 내가 왜?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이지혁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죄인처럼 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기 싫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그의 노력이 무색하게 진실은 너무나 참혹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지혁의 심장이 갑작스럽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슬픔이 그의 약해진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이었는데요. 이지혁이 가슴을 움켜쥐며 하고 신음을 내뱉더니 그대로 김다정의 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혁아, 여보, 119 불러요. 지혁아, 눈 좀 떠봐. 김다정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혼비백산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채 쓰러진 이지혁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서 화면은 흑백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던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를 않는 전화. 불안한 마음에 집 앞으로 찾아온 지은호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으며 왠지 모를 불길함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선 구급차가 이지혁의 집 앞에 멈춰서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지혁임을 확인한 순간 지은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축 늘어진 이지혁의 손이 들거 아래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수술실 앞에 전자 현황판에 수술 대기라는 글자가 깜박거리는 순간 병원 로비는 난데없이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며 생명을 구해야 할 공간이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 환자 이동해야 합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박진석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취재하러 몰려든 기자들의 인파에 막혀 이동식 침대가 옴짝달싹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그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에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이지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담한 광경에 아버지 이상철은 이성을 잃고 기자들을 몸으로 밀쳐내며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다들 비키지 못해. 평소 점잖고 고지식했던 이상철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길을 트는 모습에 그제야 사람들이 주춤거리며 물러섰고 간신히 이 지역을 태운 침대가 수술 준비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수술실 밖 원무과에서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박성재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원무과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현재 검찰 수사로 인해 박진석 회장님 명의와 관련된 법인 계좌, 그리고 본부장님의 연대 보증 계좌까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수술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규정상 이식 수술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박성재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박진석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새어머니였던 고성희의 복수극 때문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박성재는 직원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문제야?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일단 수술부터 하라고. 하지만 병원 측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최근 재단 비리 문제로 감사가 심해져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TV 뉴스로 지켜보고 있는 고성희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박성재가 그토록 아끼는 친구 이지혁의 목숨줄까지 죄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니, 알았더라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자신이 당한 수모를 배로 갚아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꼴 좋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돈과 명예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보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복수에 휘말린 죄 없는 이지혁의 가족들은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 심정이었습니다. 수술 준비실 앞 이상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 보증금을 구할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자식들 결혼 자금과 집 대출금 상환으로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주변에 손을 벌려봐도 이 큰 돈을 당장 융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김다정은 바들바들 떨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우리 지혁이 이대로 보내요? 수술실 바로 앞까지 왔는데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여동생 이수빈과 남동생 이지환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장남이 돈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바로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었습니다. 식당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달려온 정순이의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이상철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지혁이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제 가게 보증금이랑 우리 은호 시집 갈 때 주려고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정순이의 돌발 행동에 지은호가 놀라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정순이는 단호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못 살리잖아. 지혁이 살려야지. 내 사위 될 사람인데 내가 살려야지. 이에 질세라 박성재 역시 자신의 손목에 있던 명품 시계를 풀고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원무과 데스크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시계만 해도 5천만 원 넘습니다. 차는 2억이고요. 이거 담보로 잡으세요. 제가 각서 쓰겠습니다. 제 친구 수술 못 들어가면 이 병원 가만 안 둡니다. 박성재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기세였습니다. 이상철은 정순이가 내민 통장과 박성재의 헌신을 보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정 여사님, 성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은혜는 꼭 갚으마. 돈과 권력 싸움으로 얼룩진 박진석과 고성희의 비정한 세계와 대비되며 피보다 진한 우정과 사랑으로 뭉친 서민들의 진심이 수술실 앞을 뜨겁게 달구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 측의 승인이 떨어지고 이지혁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마취과 의사가 잠시 면회를 허락했는데요.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눈을 뜬 이지혁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야는 이미 흐릿해져 있었지만 지은호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지은호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고, 마, 워. 그 짧은 세 글자에 담긴 진심을 읽은 지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밖에서 기다릴게. 알지? 나 성격 급한 거. 늦게 나오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나와. 사랑해. 지은호의 사랑해라는 말을 들은 이지혁의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며 미소를 띠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은호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이지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빨간색 수술 중 램프가 켜지자 복도에 남은 가족들은 다시금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순이는 딸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주며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지혁이 심성 고운 아이니까 하늘이 도울 거야. 돌아가신 내 아빠도 지켜줄 거고. 식당 일로 거친 엄마 정순이의 손길이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져 지은호는 엄마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박진석 회장이 검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포토라인의 선 박진석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그 시각 고성이는 박진석의 몰락을 와인 한 잔과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박영라였습니다. 학교에서 뉴스를 접한 박영라는 엄마가 저지른 짓임을 직감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회사 망하게 하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오빠 친구 수술비까지 막았다며? 엄마가 사람이니? 딸의 비난에 고성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라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내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이제 엄마가 그 돈 다 찾아서 너한테 줄 거야. 하지만 박영라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돈, 엄마는 그놈의 돈 때문에 가족도 버렸잖아. 나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녀. 엄마 딸인 게 끔찍해. 전화가 뚝 끊기자 고성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거부당한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리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다 너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건데.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흘러내리며 고성이의 비틀린 모성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수술실, 집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가슴을 열고 병든 심장을 드러낸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심장 주위의 혈관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착이 심해 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60에 40. 선생님, 환자 바이탈이 불안정합니다. 마취과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도인은 손을 빠르게 움직이며 소리쳤습니다. 석션, 출혈 잡아, 에피네프린 투여해. 수술실 밖 대기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혈액형이 A형 맞으시죠? 지금 출혈이 심해서 수혈팩이 더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 중에 수혈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그 말에 이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접니다. 제가 A형입니다. 제 피 뽑으세요. 얼마든지 뽑으세요. 옆에 있던 이지환도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저도 A형이에요. 저 건강해요. 제 피 쓰세요. 아버지와 동생이 앞다퉈 간호사를 따라 체열실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김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남편도 아들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체열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이상철과 이지환, 굵은 주사바늘이 팔에 꽂히고 붉은 피가 팩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며 이상철은 옆 침대의 아들 이지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려하나, 형 미워하지 마라. 형이 아파서 너한테 신경 못 써준 거 아니야. 형은 항상 너 자랑스러워했어. 그 말에 이지환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형 꼭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서 나한테 잔소리 또 해야죠. 두 부자의 뜨거운 피가 튜브를 타고 수술실로 급히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액이 아니라 이지혁을 살리려는 가족의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수술은 장장 10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지은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쳐 잠든 정순이에게 담요를 덮어드리고 지은호 옆에 앉았습니다. 은호 씨, 좀 쉬어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혼자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자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용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붉은 숫자가 위태롭게 춤을 추다 기어이 삐하는 소름 끼치는 기계음을 토해내는 순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이지혁을 지켜보던 지은호의 심장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규칙하게나마 뛰던 심장. 박동 곡선이 일치선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는데요. 곧바로 병동 전체를 울리는 코드블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고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색이 되어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가져와. 에피네프린 준비해. 의료진의 다급한 고함이 방음 유리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자 복도 의자에 쪽잠을 자고 있던 이상철과 김다정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수혈 후유증으로 어지러운 몸을 가눌 새도 없이 유리에 매달린 김다정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혁아, 안 돼. 숨 쉬어. 제발 숨 쉬란 말이야.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침대 위에 이지혁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이지혁의 가슴 위에 올라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박성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의료진이 이지혁의 가슴에 제세동기 패드를 대고 차지, 샷을 외칠 때마다 그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지켜보는 가족들의 희망도 점차 절망으로 바뀌어갔는데요.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데려간다고 했잖아. 오늘 밤 넘긴다고 했잖아. 거짓말쟁이. 일어나서 나한테 사과해. 제발.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려 붉은 핏물처럼 눈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던 그때 기적처럼 모니터의 그래프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바이탈 잡힙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이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고 이지환이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지혁이 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힘겹게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이가 보낸 의문의 남자였는데요. 병원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한 그는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교묘하게 중환자실 뒷문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고성이가 지시한 대로 이지혁의 링거에 투입할 칼륨 주사기가 들어있었죠. 심장마비로 위장에 완벽하게 이지혁을 제거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남자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을 번뜩이며 보안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댔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려는 찰나 누군가가 뒤에서 남자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어이, 아저씨. 거기 관계자 왜 출입 금지인데? 청소하러 온 거면 카트부터 챙겨야지. 왜 빈손으로 들어가? 바로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였습니다. 엄마 정순이에게 억지로 끌려와 병원 복도 자판기 앞에서 툴툴거리고 있던 지강호는 평소에 불량한 눈썰미로 수상한 낌새를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었는데요. 청소부라기엔 너무나 고급진 구두를 신고 있고 긴장해서 식은땀을 흘리는 남자의 뒷모습이 연거슬렸던 겁니다. 당황한 남자가 지강호를 거칠게 밀치고 도망치려 하자 지강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어라? 사람 치고 도망가. 너 딱 걸렸어. 순간적인 소란에 박성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강호가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자의 주머니에 있던 주사기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주사기 앰플, 그리고 바닥을 적시는 투명한 액체.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하고 쏜살같이 달려가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누구야? 누가 시켰어? 말해.
박성재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에 남자는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병원 로비 쪽을 향하는 것을 박성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의 끝, 어둠 속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다 황급히 몸을 돌리는 고성희의 뒷모습이 박성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성희, 당신이었어? 박성재의 눈에 시퍼런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친구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확인사살까지 하려 했다는 사실에 박성재는 이성을 잃고 고성희를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성재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친구의 생존이었으니까요. 도망친 남자는 병원 보안팀에게 인계되었고 지강호는 숨을 헐떡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씨, 내 새 옷 다 버렸네. 누나, 나 잘했지? 나중에 용돈 좀 줘야 돼. 철없는 소리를 해대지만 그날 밤 지강호는 누나의 연인을 살린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그런 아들의 등짝을 때리면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안아주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이지혁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기운이 가시지 않아 몽롱한 상태였지만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낯선 심장의 박동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쪽잠이 든 지은호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는 수혈을 해준 탓에 창백해진 아버지 이상철과 동생 이지환, 그리고 밤새 기도를 하느라 10년은 늙어버린 어머니 김다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산소호흡기 안에서 입술을 달싹이자 이상철이 급히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버지. 갈라지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부름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아빠 여기 있다. 지혁아, 고맙다.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맙다. 김다정도 아들의 볼을 비비며 오열했고 잠에서 깬 지은호는 이지혁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엉엉 울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이지혁은 힘겨운 손길로 지은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한편 병원을 빠져나온 고성희는 자신의 차 안에서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멍청한 자식들. 일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박성재에게 꼬리를 밟혔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옥죄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검찰청. 고성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조사 과정에서 고성희가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일부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차가운 수사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희 씨 되시죠? 횡령 및 살인 교사 미수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출두하십시오. 고성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살인 교사 미수. 병원에서 잡힌 남자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완벽하게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고성희는 핸들을 잡고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아니, 혼자는 안 죽어. 절대 혼자는 안 가.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녀는 차를 급출발시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며칠 후 이지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거동은 불편했지만 안색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는데요. 병실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순이가 바리바리 싸온 사골 국물이며 반찬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웠고 이수빈은 오빠의 회복을 축하한다며 병실을 풍선으로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쑥스러운 듯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이지혁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차 날아갈 뻔했다. 나중에 퇴원하면 할부금 내가 갚아. 그 말에 이지혁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평생 갚을게. 친구야, 고맙다.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끈끈한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이지혁과 지은호.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나 사실 수술실 들어가면서 무서웠어. 다시는 너 못 볼까봐. 지은호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내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야. 이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술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하지만 전하지 못할 뻔했던 반지였습니다. 지은호, 나랑 결혼해 줄래? 내 남은 심장 박동수, 너를 위해서만 쓸게. 지은호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순간 멀리서 이 모습을 훔쳐보던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정순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던 고성희 씨가 빗길 과속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이지혁 가족의 모습과 찌그러진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고성희의 처참한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권선징악, 욕심의 끝은 파멸이었고 사랑의 끝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때 수술 중 램프가 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스크를 벗으며 집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피로에 찌든 얼굴, 땀에 젖은 수술복, 이상철과 김다정이 비틀거리며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지혁이.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말을 잇지 못하는 이상철의 손을 잡으며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어 가족들의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기술적으로는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단어에 김다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워낙 심장 상태가 안 좋았던 데다 수술 중 출혈이 심했습니다. 새 심장이 제 기능을 할지는 오늘 밤을 넘겨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최대 고비입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아직 끝나지 않은 죽음과의 사투 예고에 대기실은 다시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지혁은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은호는 유리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배, 오늘 밤만 버텨줘. 제발, 놔두고 가지 마. 그날 밤, 병실 복도의 정막을 깨고 누군가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그녀는 왜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박진석을 무너뜨리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어야 할 그녀가 어째서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이 지역의 병실 앞을 서성이는 것일까요? 그녀는 병실 안을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고성이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클로즈업됩니다.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박성재가 눈치채기 전에 처리해. 그리고 화면은 다시 병실 안, 심박수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장면을 비춥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이지혁의 감겨있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